안녕하세요,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신년을 맞이하여 홋카이도에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영상은 여행과 음식으로 타임을 나누었어요. 음식만 보실 분들은 각 음식별로 타임라인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행 일정은 꽤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삿포로에서 출발해서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부처의 언덕을 본 후 영화 러브레터와 넷플릭스 드라마 핫스코이로 유명한 오타루를 찍었습니다. 다음에 니세코에서 스키를 즐긴 후 삿포로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짰어요. 눈기림을 반영해서 이동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음에도 실제로는 함께한 일행들이 극기훈련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일정이 타이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홋카이도 여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BA도 가실 텐데요. 저번 여행에서 방문하기도 했고 BA를 가자니 동선이 꼬여서 이번에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은 전부 차로 했어요. 원래는 친구 부부, 저 이렇게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눈길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부부 중 남편만 5일 동안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텐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타임즈카라는 곳에서 사전에 렌터카를 예약했는데 4박 5일 5만원 정도로 예약했고요. 저희처럼 다수의 인원이 거점을 옮기면서 여행하실 분들, 전철 기다릴 때 부는 칼바람 같은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차를 추천드립니다. 밑도 끝도 없는 눈길이 지속되는 지역이라서 무조건 사료는 필수라고 보셔야 해요. 홋카이도는 신치토세 공항에 내리시면 국내선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다 보면 이런 쇼핑몰 같은 게 있는데 홋카이도의 유명 먹거리, 기념품은 거진 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2명 이상으로 오시면 각자 해처, 모여로 시내 나가서 먹으려고 했던 것들을 잘 골라서 구매 후 이동하시면서 드시거나 숙소에서 드시면 동선, 즉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일정 짜기 좋습니다. 음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웨이팅이 필요한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은 출국 전 공항에 일찍 도착하신 후 둘러보시는 편이 좋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시는 삿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삿포로가 올해 눈이 적게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날씨가 평년보다 높아서 도로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홋카이도는 눈 녹을 때 가면 헬이라는데 딱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반대로 오타루, 니세코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해요. 삿포로를 중심으로 가실 분들은 또 하나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식당 웨이팅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껏 다녔던 어느 지역보다 심해요. 삿포로는 도쿄로 치면 신주쿠 같은 스스키노라는 곳에 식당이 싹 다 몰려있다 보니 밥 시간만 되면 유명하다는 맛집은 여행객들로 줄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냥 30분 이 정도면 견뎌볼만 한데 1시간이 넘는 건 수두룩하고 길면 2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밥 시간을 한두 시간씩 비껴서 다니시거나 사전 예약 또는 유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적절히 섞어가며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행하러 갔다가 웨이팅만 오지게 하거나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아쉬움만 잔뜩 안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타루를 가기 전 부처의 언덕을 보면 코스로 딱 좋은데 여름에 가면 라벤더밭, 겨울에는 흰색 배경에 회색 대불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웅장합니다. 제가 딱히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절, 교회 등을 불문하고 이런 건축물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경건해져서 좋아합니다. 오타루는 영화에도 덜어 나와서 그런지 그림 같은 풍경과 조용한 감성이 참 좋습니다. 오래된 동네 느낌도 좋고 운하를 끼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천천히 동네 구경도 하고 로프웨이를 타고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오타루의 풍경이 절경이라서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전철로 1시간으로 가깝기도 해서 1박 이상으로 잡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타루 호텔은 이번에도 언와인드라는 곳을 잡았는데 90년 이상 된 건축물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리뉴얼한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형태가 매력적인 곳인데 사실 이 호텔은 조식 때문에 잡는 이유도 있어요. 조식이 위에서부터 스위트, 콜드, 핫디쉬로 나뉘어져 있는데 홋카이도의 식재료만으로 구성된 플레이트입니다. 홋카이도가 일본의 냉장고로 불릴 정도로 식재료가 풍부하고 퀄이 높기로 유명한데 그걸 종합 선물 세트로 맛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날은 새해라고 일본 새해 음식인 오세치를 떠올리는 디쉬가 들어있었네요. 홋카이도 하면 해산물과 감자, 옥수수, 양파 같은 야채, 유제품, 그걸로 만든 빵이 기똥찬데 각 플레이트에 적절히 들어있어서 뭘 먹어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함께한 친구가 말하길 홋카이도에서는 아무 식재료나 대충 말하면서 그거 유명하지? 라고 말하면 얼추 맞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홋카이도 하면 질 좋은 여러 식재료가 많아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니세코인데 저는 윈터 스포츠를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니세코 또는 니세코가 아니더라도 홋카이도의 스키장은 꼭 가보길 권해요.
파우더 스노우라는 가벼운 눈들이 끊임없이 내려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폭신한 눈이다 보니 넘어져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이스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슬로프에서 갈리는 느낌도 안 들고 스키 탈만 납니다. 다만 급경사에서는 눈이 눈사태처럼 밀리면서 제동이 안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심장박동 무지 올라갈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니세코는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윈터 스포츠 리조트예요. 근데 이 점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겨울한철 장사와 수요가 맞물리면서 호텔값 및 음식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내 물가의 1.5에서 2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츠카레는 2,800엔인데 그나마도 카이센동 같은 것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호텔 조식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스키 타러 가면 낫겠더라고요. 여담으로 이번에 친구들이 여행 선물로 토에레 도쿄 후드티를 만들어줬는데 참 예쁘죠? 앞으로 도쿄 어딘가에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신다면 그게 바로 저랑 빵순이입니다. 말 걸어주시면 술 한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홋카이도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소개해볼게요. 먼저 초밥입니다. 초밥은 오타루에 있는 곳과 삿포로의 회전초밥을 다녀왔어요. 회전초밥은 삿포로역에서 가까운 토리톤이라는 곳에 갔는데 여행객 필수 코스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 도쿄에도 지점이 있긴 하지만 홋카이도의 명물이기도 하거니와 삿포로에서는 넘버원 회전초밥집으로 불리는 곳이라서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1시간 정도 웨이팅했어요. 라인을 깔아두시면 알림을 보내줘서 번호표 먼저 뽑으시고 주변에 이런 스포츠웨어 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보내니 견딜만 했습니다. 여긴 회전초밥이라서 가격도 스시 한 접시에 2개, 개당 2에서 300엔으로 생각하면 꽤 괜찮았는데요. 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도쿄에서도 회전초밥은 가끔 가곤 하는데 같은 가격대의 초밥집, 아니 스시잔마이나 미도리 스시 같은 유명 체인점을 포함해도 여기와 견줄 바가 안 된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특히 몇몇 초밥 중에는 홋카이도산 생선을 쓴 초밥이 있는데 첫입의 신선도와 회전초밥 생선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특히 청어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부드럽고 녹진한 게 너무 맛있었고요. 보타네비, 한국어로 모란새우라고 하나요? 새우의 깊은 감칠맛이 이마를 쥐게 만들더라고요. 회전초밥집답게 정교함이라던가 섬세함은 떨어지지만 가격과 원하는 생선을 내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초밥도 100종류 이상에 한 알 한 알 크기가 크다 보니 포만감도 컸어요. 근데 회전초밥집의 함정이기도 한데요. 싼 느낌의 이것저것 시키고 고급 어종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시키다 보면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더라고요. 반면 오타루의 초밥집 사이카는 깔끔 그 자체였습니다. 여긴 원래 가고 싶었던 초밥집이 연시에 영업을 안 해서 차선책으로 예약한 곳인데요. 맛도 좋고 평점도 높은 데다가 이타마에 분이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약하게 되었어요. 점심에는 4,800엔 12개, 3,600엔 10개로 판 초밥을 먹을 수 있는데 초밥에서 정성이 느껴짐과 더불어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회전 초밥집과 비교하면 쥬새도 다르긴 하죠. 여기도 모든 재료들이 다 신선하고 맛있었지만 특히 게살과 알 종류들이 기억에 남는 곳이었어요. 게살은 달달함과 게의 풍미가 씹을수록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맛이었고요. 연어알, 성게알, 이리로 이어지는 이 3중주가 스시계, 레, 바, 민 급으로 독보적이었습니다. 사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 종류를 많이 먹으면 풍에 걸리기 쉽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꺼려할 때가 있는데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몇 개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연어알이 짜지 않고 터졌을 때 흘러나오는 감칠맛이 독보적이었고요. 성게알도 잡함이 1도 없이 단맛이 도드라지는 대성공인 재료였어요. 이리는 도쿄에서는 스시로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생소했는데요. 비린맛도 없고 이리의 막을 뚫고 나왔을 때 흐르듯 쏟아지는 크리미한 맛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초밥을 이야기할 때 밥이 8, 재료가 2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홋카이도만은 예외인 것 같아요. 사이카는 좋은 재료에서 받을 수 있는 정직함, 올곧음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서브로 오징어 소면이라는 오징어를 면처럼 썰어서 계란물에 성게알을 풀어 찍어 먹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도 고소한 게 별미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홋카이도 가면 꼭 먹는 양고기구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삿포로 2곳, 니세코 1곳으로 총 3군데를 갔어요. 먼저 삿포로 징기스칸 하면 다루마라는 곳이 유명한데 저희가 간 곳은 유키다루마라는 곳이었습니다.
두 가게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루마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지점이 여러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몰리는지 가게 들어갈 엄두조차 안 났어요. 그래도 조금 줄이라도 서보려 했는데 앞에서 줄 서던 일본인들이 다루마 계열은 포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차선책으로 유키다루마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여긴 3년 전에 삿포로 왔을 때도 들렸는데 그땐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물음표가 조금 붙었어요. 도쿄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뒤에 후술한 두 곳에 비하면 특색이 덜하고 밀리는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바로 입장이 가능한 데다가 적정선에서 타협 가능한 곳을 찾을 때 들리면 좋겠더라고요. 가격은 어깨살과 어깨살 등심을 반반으로 해서 1650엔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양이 2인분인 양이에요. 가격이 타 가게와 비교해서 높은 편은 아닌데 양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에 따라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의 경우 야채는 모듬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옆 테이블에 계신 한국분들은 그걸 몰랐는지 왜 야채는 안 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도 가게마다 달라서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시로쿠마라는 곳인데 여긴 삿포로 가시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도쿄에는 아카사카와 신바시에도 점포가 있던데 여기 다녀오고 도쿄 지점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앞서 소개한 것보다 양고기 가격이 110g에 2,980엔으로 가격 면에서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맛에서는 월등히 차이가 났어요. 리뷰를 보니 창렬이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는 맛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홋카이도 미슐랭 가이드 빕구르망에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있는 만큼 음식에서 느껴지는 만족도, 직원들의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여행 스타일과 예산, 음식 선택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밤 9시에 방문하니 웨이팅도 없어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기 좋았어요. 양파는 오토오시 마냥 처음에 깔리는 기본 야채였고요. 처음 나온 생 양고기는 미디움 레어로 구워 먹길 추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꽤 붙어있는 고기였습니다. 근데 첫 타자로 몇 점씩 주워 먹기에는 느끼함을 느낄 겨를이 없어서 그런지 괜찮았어요. 특히나 삿포로 클래식 생맥과 함께하니 고기 한 입에 맥주 한 잔, 무한 루프였습니다. 양고기 특유의 풍미는 가득하면서도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기름기와 입안에서 흩어지듯 사라지는 고기 식감이 일품인 부위였어요. 두 번째는 무톤인데 저는 양고기가 이렇게 냄새가 안 날 수 있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누린내가 일절 없었고요. 이거는 반대로 씹는 맛이 돋보이는 고기였어요. 사이드 메뉴인 소세지는 매콤하면서 반대로 양고기 특유의 향이 도는 게 술안주로 맛있었고요. 고기에서 나온 기름에 튀기듯 구워내는 츠쿠네도 작은 양고기 한 바구를 먹는 듯한 재밌는 음식이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삿포로로 오게 됐을 때 웨이팅이 적다면 무조건 여기는 또 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니세코의 로프트 클럽이란 곳인데 여기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가게 예약 스타트 날짜를 인스타로 공지 후 그에 맞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시작되는데 1, 2월 성수기는 진짜 쭉쭉 빠지더라고요. 니세코 쪽은 하계, 동계로 시즌 때만 오픈하는 가게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예약 운영을 하다 보니 놓친 가게도 몇 있었습니다. 가게 위치도 시골에 띡하니 있고 완전 예약제임에도 모든 자리가 예약으로 가득했을 정도로 홋카이도 징기스칸 명점으로 꼽히는 이름난 곳이에요. 1인분에 3,000엔, 250g인데 보시는 양이 4인분이고요. 양을 생각하면 가격도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삿포로의 징기스칸이 생고기라면 여긴 냉삼 같은 징기스칸이에요. 불판도 징기스칸 특유의 원형 불판도 아니고 야끼니쿠 같은 시치린 화로를 쓰는 점도 특징이고요. 이름만 갖고 양고기를 쓸 뿐 아예 다른 음식이라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식에 대한 매력도 달라서 절대 비교는 불가하지만 만약 이 가게가 삿포로에 있었다면, 그중 하나만 갈 수 있다면 앞서 말한 시로쿠마와 어디를 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기억에 오래 남는 식당이었어요. 고기는 잡내가 없고 육향은 은은하게 있는 편인데 먹었을 때 깔끔한 축에 속하는 편이었고요. 부드러운 데다가 얇게 썰려 있다 보니 몇 점이고 홀랑홀랑 집어먹기에도 좋았습니다. 맛은 전혀 다르지만 삼겹살 마냥 양배추에 고기, 밥을 올려서 한입 하면 그렇게 꿀맛일 수 없었습니다. 채소도 홋카이도산을 쓰는데 다른 징기스칸에는 잘 없는 감자, 피망이라던가 양도 많아서 4인이 먹어도 먹는 내내 부족함 없이 만족도도 높았어요. 별미로 사슴고기도 있고 와인도 있어서 다인원이 파티마냥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최대 단점이 먹고 난 후 옷에 밴 냄새인데 여긴 야끼니쿠처럼 위에서 연기를 빨아들이다 보니 그런 점이 적었어요. 이 점도 좋았던 점 중 하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식사 시간이 1시간 45분, 라스트 오더가 1시간 10분이라서 급하게 먹어야 하는 감이 있었다 정도였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삿포로에 왔으면 미소라멘을 빼놓을 수 없죠. 미소라멘은 사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삿포로가 미소라멘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런 삿포로 미소라멘에서 탑클래스를 꼽을 때 항상 들어가는 라멘 중 하나라서 큰 기대를 안고 1시간을 걸어 방문했어요. 삿포로 미소라멘의 큰 축에 스미레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게에서 7년 동안 수행한 분이 연 집이라고 해요. 메뉴는 미소라멘과 카라미소라멘을 주문했습니다. 스미레게 미소라멘에서 볼 수 있는 돼지기름이 국물을 살포시 덮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물의 깊은 감칠맛이 먼저 느껴지고 일본 된장의 맛은 천천히 올라오는 담백함과 농후함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국물이었습니다. 생강은 바로 풀기보다는 천천히 국물에 맞춰 풀어주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보다 깔끔한 뒷맛을 즐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면은 조금 굵고 꼬불꼬불한 면을 썼는데 국물이 곳곳에 잘 배어들어서 면과 국물이 참 조화롭고 맛있었어요. 차슈는 큼지막한 차슈와 사각 차슈 두 종류인데 큰 차슈는 주연, 국물 곳곳에 숨은 사각 차슈는 조연 느낌으로 라멘의 액센트와 맛을 더해주었습니다. 카라미소는 고추장이랑 두반장을 블렌딩한 양념을 첨가했는데요. 생각보다 매운맛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야채를 볶았을 때 느껴질 법한 불향이 더 강한 맛이었어요. 탁상 위에 고춧가루가 놓여있는데 두 라멘 모두 이걸 국물에 타서 섞어 먹기보다 면 위에 뿌리고 고춧가루가 묻은 면을 바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국물엔 당연히 밥도 필수죠. 여긴 밥 가격이 놀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50, 100, 150에 라멘도 1000엔 이하라서 도쿄에 비하면 라멘 한 그릇이 저렴하게도 느껴졌어요. 라멘이 장르 불문하고 취향을 좀 타긴 하지만 이런 라멘이라면 처음 드시는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삿포로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미소 라멘의 탑클래스는 어떤 맛일지 시간을 들여서라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도 삿포로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스프카레입니다. 이건 총 두 곳을 갔는데요. 둘의 스타일이 달라서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칸티라는 곳인데 여긴 3년 전에도 맛있게 먹어서 재방문한 곳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로 사람이 적었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을요. 삿포로가 중화권 여행객이 정말 많은데 인플루언서가 여기를 소개한 건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중화권 여행객분들이 방문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는데 이 가게 음식이 3년 전 오픈런을 했을 때도 음식이 나오기까지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스프카레가 가게에 따라 오래 걸리는 곳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줄 서고 음식을 받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줄 설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점원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사실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낮에 줄 섰는데 나오니까 밤이 되더라고요. 음식은 확실히 맛있습니다. 스프는 세 종류가 있어요. 깊은 감칠맛에 38억 년의 바람, 깔끔하고 개운한 개벽, 약재 맛이 돋보이는 스프 중 하나를 고르는데 주로 감칠맛의 38억 년의 바람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음 메인으로 닭다리, 양고기, 소임줄, 채소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로 튀긴 닭다리나 양고기를 많이 선택하고요. 마지막으로 맵기인데 맵기는 산만 돼도 먹다가 기침이 나올 매움이라서 적당히 매콤한 걸 좋아하신다면 2로 선택해도 맵기는 충분할 겁니다. 추가로 튀긴 계란이나 버섯을 토핑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여긴 스프뿐만 아니라 튀긴 닭다리, 양고기도 부드럽고 맛있는 데다가 국물도 칼칼한 게 추운 날 먹으면 몸이 사르르 녹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먹었을 때와 비교해도 맛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이곳 특유의 향신료 향도 좋고 시간 문제만 없다면 항상 먹고 싶은 맛있는 한 그릇입니다. 3년 전에도 이번에도 도쿄 돌아와서 불현듯 떠오르는 맛인데 역시 문제는 시간이에요.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먹을래? 라고 묻는다면 이 다음에 나올 곳을 갈 것 같습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그나마 시간을 덜 쓰기 위해 반드시 오픈런을 하시길 바랍니다. 스프카레 두 번째는 메디슨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묻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가볼 만한 곳이었어요. 앞에 가게에서 웨이팅에 대여서 3시 점심 마감 전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웨이팅부터 음식이 나오기까지 40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이게 후에 큰 아쉬움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점도는 묽은 국물의 스프 카레였는데 우리나라의 국물 음식과 같은 친숙함이 더 느껴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반대로 진득한 스프 카레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너무 깔끔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해산물 스프 카레가 이 집 넘버원 메뉴라서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늦게 가서 품절이었어요. 이게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치킨과 야채 카레로 주문 후 치킨 카레에는 김 토핑을 추가했습니다. 여기도 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3 정도면 맛있게 매운 정도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집은 스프 카레를 떠나 국물 음식이라는 큰 범주에서 고려해도 진짜 역대급 국물이었습니다. 치킨 카레 비주얼이 약간 닭게장 같기도 하죠. 김 토핑을 추가한 건 신의 한 수였어요. 국물의 깊이도 더해주고 괜찮은 조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킨 카레보다 야채 카레가 더 맛있었는데요. 국물에서 어떻게 이런 깊고 풍부한 맛이 우러나오지라는 생각과 줄어가는 국물이 이토록 아쉽게 느껴지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콘소메 스프를 꾹 하고 응축한 듯한 깊은 감칠맛이 있으면서 달달함을 지나 마무리가 산뜻한 게 질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튀긴 야채들도 맛있었는데 특히 브로콜리가 단맛, 고소함이 돋보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야채 카레가 이렇게 맛있으면 넘버원인 해산물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하면서 역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약간의 수고를 감내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오픈런에서 시원한 해산물 카레를 꼭 먹어보려고요. 위치가 좋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이 맛을 못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먹어본 입장에서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숯불구이로 갑니다. 구이는 오타루, 삿포로에서 각각 하나씩 다녀왔어요. 먼저 삿포로의 슈안 고다이라는 곳인데 여긴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인 비밀이야님께서 소개해주신 곳이라서 그런지 가게에 한국분들이 많았습니다. 홍살치 같은 경우 원래 고급 어종이기도 해서 6-7천엔에서 시가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다른 생선은 1000엔에서 2000엔 초반, 야채류는 300엔에서 600엔대로 가격은 일반 대중이자카에 비하면 있는 편이고 로바다야끼집의 범주에서 보면 다른 곳들과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가게는 음악도 없고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는데 음식도 딱 그런 맛이었어요. 음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극적인 맛에 익숙하신 분들은 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만한 심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비해 뭔가 부족한데? 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홋카이도 숯불구이는 소금구이가 아닌 이런 심심한 스타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맛이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부족한 염도는 적절히 간장을 뿌려 먹으면 돼서 저흰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분들은 혼자 혹은 두 분이서 오셔서 적당히 술 한 잔 두 잔에 생선구이 하나, 채소 몇 점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가게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리뷰를 보면 혐한 이야기가 있던데 전혀 그런 점도 없었고요. 아마도 예약 없이 방문했다가 예약석으로 비워둔 걸 모르시고 안 들여보내줘서 혐한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지 조심스럽게 유추해봅니다. 가게 천장에 숯불구이에 훈연되도록 굴을 걸어 놓았는데 저 훈연된 굴도 맛있었어요. 이것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살치는 반 건조된 상태라서 쫀쫀한 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농후하면서 기름진 맛이 역시나 맛있었지만 언제나 홍살치는 발라먹을 살 양이 적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오긴 합니다. 다 먹고 남은 뼈로 국물을 우려내는데 마지막에 해장으로 홀짝홀짝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차를 마시는 기분이 들어서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삿포로에서 일본 하면 떠오르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가게에서 술 한잔 걸친다는 생각으로 방문하면 좋을 가게였어요. 반면 오타루의 가게는 와일드한 숯불구이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는 화생방을 각오하고 가셔야 합니다. 숯불구이인데도 연기를 빨아들일 곳이 없어서 옷은 물론 온몸에 연기가 다 배어요. 앞가게에서 숯불구이 연기에 굴을 훈연한 음식처럼 훈제 토요일의 도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이면 숙소 가서 씻고 티셔츠 갈아입으면 된다지만 겨울에는 외투에도 냄새가 배어서 호텔 가서 페브리즈를 들이붓는 건 필수더라고요. 가격은 생선 모듬, 고기 모듬이 각각 3,880엔, 3,780엔이었는데 4인 기준으로 2개씩 시키면 메뉴는 인당 4,000엔 정도라서 저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느꼈어요. 오토시 380엔, 거기에 감자버터 420엔, 오니기리 개당 300엔, 카라아게가 680엔이었는데 관광지 물가가 전혀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리뷰가 박살이 나 있던데 음식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 정도로 저평가받을 가게는 아닌데 싶었어요.
점원의 태도, 음식 서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갔을 때 딱히 느끼지를 못해서 함부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 음식은 소소하게 맛있었습니다. 해산물은 이면수, 가리비 버터, 대합, 고동, 연어뱃살, 시샤모, 가오리 모란새우였고요. 고기는 토카치라는 낙농업이 발달한 홋카이도 지역의 와규갈비, 닭다리살, 삼겹살, 소세지, 등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재료도 신선했고 홋카이도의 여러가지 사내진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오니기리는 김을 따로 달라고 하면 이렇게 야끼 오니기리로도 먹을 수 있었어요. 오차즈케도 있어서 마지막에 곁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숯불구이다 보니 야외에서 바베큐하는 느낌도 조금 들고 다수의 인원이서 웃고 떠들며 음식과 술을 걸치기에 괜찮은 곳이었어요. 문제는 연기와 재인데요. 연기는 피할 방법도 없거니와 음식이 구워지면서 숯이 날리기 때문에 깔끔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오타루에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 나루토의 치킨을 먹었어요. 첫날 방문했을 때 라스트 오더가 끝나는 바람에 먹지 못하고 돌아갔는데요. 오타루에서 니세코로 넘어가는 길에 미리 전화로 예약 후 픽업했습니다. 먼저 홋카이도의 카라아게인 장기라고 불리는 치킨인데 카라아게랑 비교하면 옷이 좀 더 두꺼워서 바삭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전체적으로 센 편이에요. 이 점은 치킨도 마찬가지인데 한 입 먹으면 바로 맥주가 땡길 정도로 짭조름합니다. 닭고기 살도 많고 연계를 써서 부드러운 게 맛있게 먹었어요. 치느님은 언제 어디에 계시건 항상 옳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메뉴였습니다. 자, 이제 디저트 편인데 먼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국내선 쇼핑몰에서 산 생노스맨이라는 단팥 위에 생크림이 올라간 녀석입니다. 바삭한 파이 안에 들어간 팥은 달지 않고 생크림은 농후한 우유 맛이 나는데 참 고급스럽게 달달하는 표현이 적절한 빵이더라고요. 이거 꼭 드셔야 하는 빵이고요. 두 번째는 후지이 빵집. 정말 감사하게도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었는데 전화로 15에서 20분 뒤에 도착할 것 같다고 미리 얘기했더니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빵들이 맛도 있지만 패키지도 귀여워서 정신 차려보니 빵을 7,000에너치 쓸어 담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웃기게 생긴 시오버터 다이후크를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쫀득한 모찌에 곱게 갈린 단팥, 소금 버터에 누는 카카오로 표현한 건데 이건 모든 재료를 한 입에 먹으면 꿀맛입니다.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먹어보라는데 이 정도면 사장님이 변태가 아닐지. 단맛을 적절히 누른 슈크림빵도 맛있었습니다. 크기도 큼직해서 양도 많고 크림이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했어요. 세 번째는 홋카이도 명물 산도리아의 샌드위치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서 느긋하게 들러도 좋은 곳이에요. 딸기잼 휘핑은 디저트용, 더블 계란이랑 피넛버터는 이동하면서 먹을 용으로 샀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인데 이 샌드위치가 뭐라고. 심플한데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빵순이 반응을 보시다시피 절로 어깨춤이 나오는 맛이었어요. 저도 한 입 먹고 토끼춤이 나와버렸고요. 으악 미친 맛까진 모르겠지만 먹으면서 행복이 차곡차곡 정립되는 느낌? 이거 꼭 드셔보세요. 안 먹고 오면 후회합니다. 네 번째는 BA 생카 옥수수빵입니다. 첫날 실패하고 마지막 날 빵 나오는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운 좋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판매 시작하고 바로 솔드아웃이라서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물과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스위트콘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과 단맛으로만 맛을 낸 빵인데요. 옥수수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모락모락 피는 김과 함께 은은한 옥수수의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빵의 물렁한 식감, 옥수수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오묘한데 씹으면서 나오는 자연의 단맛이 질리지 않고 참 맛있었어요. 누가 매일 아침 하나씩 주면 참 좋겠는 상냥하면서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다음은 우유입니다. 공항에 보면 이렇게 목장별, 우유 맛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매장이 있는데 여기도 항상 들려서 우유 및 유제품을 몇 개씩 사게 되더라고요. 흰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슬픈 이야기이지만 우유마다 맛이 달라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구르트 등도 있어서 다음날 아침용으로 몇 개 또 쟁여놓았어요. 홋카이도 가면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먹어줘야죠. 아이스크림은 삿포로 농학교라는 곳과 키노토야 두 곳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두 곳 맛에 차이가 있었는데 삿포로 농학교가 좀 더 가볍고 상쾌하면서 아이스크림 콘과 꽂혀 나오는 쿠키랑 함께 먹으니 참 맛있더라고요. 한편 키노토야는 꾸덕하고 진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숨은 맛으로 이탈리안 크림치즈를 더했다고 해요. 신치토세 공항 아이스크림 부분에서 1위를 했다고도 하니 궁금증을 안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딜 가서 먹어도 홋카이도 아이스크림은 다 맛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키노토야 베이크의 치즈 타르트와 블루베리 치즈 타르트를 커피와 함께 먹었어요. 덕분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입에 즐거움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깊이감이 있는 꾸덕한 크림치즈의 적당한 산미, 바삭한 타르트의 조합이 커피와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매장이 있긴 한데 본토가 더 싸고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처럼 돌아가시는 비행기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술은 빠르게 찝고 넘어갈게요. 먼저 삿포로 맥주박물관. 여긴 세 종류의 맥주 시음 메뉴가 있는데 이걸 고르신 다음 서로 맛이 어떻게 다른지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역시 맥주는 언제 마셔도 맛있는 음료죠. 두 번째는 니카바인데 삿포로 니카 아저씨 옆으로 쭉 오시다 보면 2층에 있습니다. 니카와 요이치 위스키를 주로 판매하는데 다른 바처럼 차지 1000엔, 서비스료 10%, 소다류는 100엔 추가가 있지만 술이 싸서 두세 잔 마신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뮤직바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곳이자 JBL의 멋진 오디오 시스템을 자랑하는 재즈바, 자메이카라는 곳과 소울 뮤직바, 짐 크로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가게 모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은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오타루는 오타루 창고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기 운하를 끼고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간 날 대기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갖은 안주와 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는 1층은 못 들어가고 카운터에서 잔을 받아 2층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만 마실 분들이나 웨이팅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오타루에서는 다나카 주조라는 사케를 만들고 판매하는 곳도 다녀왔어요. 여기는 사케를 만드는 전 공정을 볼 수 있는 데다가 시음도 가능합니다. 1899년에 창업한 긴 역사를 지닌 곳이라서 오타루에 가신다면 여행 코스로 둘러보셔도 좋은 곳이에요. 사케도 종류별로 많고 유자 사케나 포도 사케 같은 조금 독특한 사케도 있는 데다가 병 크기도 다양해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니세코의 바 규라는 곳인데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의 기믹부터 안에서 큰 창으로 바라보는 눈 흩날리는 모습, DJ의 신나는 음악과 맛있는 술까지 가격을 제외하면 모든 게 완벽한 바였습니다. 힙하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바였어요. 니세코라서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한 공간에 적절히 버무린 게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 손그림으로 그린 메뉴판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처음엔 기다리는 게 춥기도 했고 다들 피로에 쩔어 그냥 숙소 돌아갈까 고민했는데 안 들어갔으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만한 멋진 공간, 맛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만족도 200%의 훌륭한 바였습니다. 자, 이렇게 4kg 체중 증가와 함께 도쿄로 귀환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뭔가를 계속 먹고 마시고 걷고 했네요. 그럼에도 아직 못 먹은 것들이 많아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먹으러 가야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는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